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행정심판 전치주의부터 들어갔습니다. 전치주의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반드시 거쳐오라 이건데, 행정심판을 거쳐오라라고 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청구와 재결과 모두 받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구와 재결과 모두 받아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 18조 1항 본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임의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 특별법이죠.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이 있을 때 반드시 거쳐오라고 했을 때는 거쳐와야 된다. 이게 단서였었습니다. 1항 본문하고 단서 그리고 2항 3항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1항 본문은 청구와 재결이 모두 필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단서로 넘어가시게 되면 청구와 재결이 모두 필요했다. 그리고 이제 2항하고 3항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그것을 조금씩 완화시키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완화를 시키게 되는데, 2항으로 가시게 되면 심판의 청구는 필요하지만 재결은 필요가 없는 경우였었고, 3항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청구조차도 필요가 없는 경우였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거쳐와야 되는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이다. 대량성과 전문성 문제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량성에 대한 문제는 앞에서 한번 필터링을 해달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전문성에 대한 문제는 앞에서 한번 해설서를 만들어 달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행정심판을 거쳐오라고 했을 때 그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 일반 행정심판도 있겠지만, 그 다음 개별법이 적용되는 특별행정심판도 역시 포함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국공노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해서 국공노까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국 같은 경우에는요, 심사심판 청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에 들어가는 것이었었죠.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같은 경우에는 소청심사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진노위의 초심판정과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바로 재심 신청이 심판 청구고 재심판정이 재결 처분이고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거치면 충분하다. 행정심판 전치주에서 심판을 거쳐오라는 것은 부적법한 심판 청구를 해도 허용을 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반드시 적법한 심판 청구를 거쳐와야만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뿐만 아니라 제소기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대량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심판 청구일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인적 관련성, 내용적 관련성, 물적 관련성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심판을 청구한 사람하고 청구인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원고가 반드시 같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했고요. 포괄 승계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적 관련성에서는 심판에서 주장한 사유하고 그 다음에 소송에서 주장한 사유가 서로 달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학습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물적 관련성에서는 심판과 소송의 대상만큼은 같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역시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심사 사항이 되는 겁니다. 법원이 알아서 판단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라고요? 직권탐지가 적용된다. 직권탐지가 적용된다.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을 하냐 안 하냐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판례 중에 보시게 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자백을 해버립니다. 피고 행정청이 자백을 해요. 이것이 처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버린다 하더라도 법원은 따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분이 아니면 그냥 각하를 하게 됩니다. 소송 요건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직권심사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 소송 요건에 대한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제소 시점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상고심에서도 소송 요건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 소송 요건을 갖추어서 인정을 해줄 수도 있고,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원심에서 각하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상고심에서 협의 수익이 깨져가지고 각하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 심판을 거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면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나오고 나서 30
30일 차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심판 안 거쳐왔다는 거죠. 하지만 심판을 거칠 수 있는 시간은 일반 행정심판이라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60일 남아있죠. 60일 더 기다려줍니다. 6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판 청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엔 더 이상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때는 각하를 하게 될 겁니다.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같은 경우에는 소청 심사를 거쳐와야 되잖아요. 근데 소청 심사의 청구 기간이 공무원은 글자가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이기 때문에 30일입니다. 30일.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30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30일 차에 소송을 제기했다. 근데 이게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다. 그러면 더 시간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특별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법에서 별도 절차를 정하고 있고 기간도 정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각각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3자 취소송이 나왔었습니다. 제3자 취소에 있어서도 과연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주관적 불복기간과 그 다음 객관적 불복기간의 기간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관적 불복기간은 그것이 소송이든 심판이든지 간에 둘 다 90일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거쳐오라고 한다고 해서 기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건 없다. 그런데 객관적 불복기간 같은 경우에는 소송은 1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심판은 18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85일의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불리해질 수도 있다. 라는 문제인식이 있지만 여기서 하나 놓치고 있는 건 바로 뭐라고요? 정당한 사유입니다. 정당한 사유. 객관적 불복기간 같은 경우 제3자가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심판이든 소송이든지 간에 1578년까지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5일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송이 있었습니다. 무효인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소송을 제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취소송과는 조금 다릅니다. 행정법원에 가시게 되면 그냥 일반 취소송의 소장이 따로 있고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송의 소장이 따로 있습니다. 무효선언을 구한 취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뭐죠? 전치주의하고 제소기간입니다. 전치주의하고 제소기간 두 가지가 취소송하고 무효확인소송의 소송 요건의 차이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다? 어쨌든 취소를 구했다라고 하게 되면 취소송으로 취급합니다. 취소송을 취급하면 전치주의 적용된다, 제소기간 적용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제소기간 넘어가 주시고 제소기간이 필요한 것은 행정행위, 즉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어떤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력이라는 특유의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제소기간은 그 공정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에는 제소기간이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나와 있고 20조에는 주관적 제소기간, 주관적이라는 것은 알았다는 얘기죠. 객관적 제소기간, 이건 모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있은 날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전자는 90일, 후자는 1년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처분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 송달의 방식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도달이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발생일이 바로 이튿날이다. 이거죠. 이튿날이다. 이것은 누가 불복을 하든지 간에 차이가 없다. 그런데 상대방이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도달된 날에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알게 됩니다. 알게 되기 때문에 이튿날과 안날이 같다 이거죠. 그러면 이튿날의 1년과 그 다음에 안날의 90일을 비교하게 되면 여기선 정당한 사유를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같이 알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1년, 90일 두 개만 비교하시면 돼요. 무조건 90일이 먼저 지나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는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3자가 불복을 하는 경우에 이 90일하고 1년하고 둘 중에 무엇이 먼저 경과되는가에 따라서 언제 제소기간이 만료되는가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제3자가 불복할 때 둘 중에 하나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만료되는 것이다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잡는 것이다? 이건 휴업수당 예외 승인 판례에서 기준을 한번 제시를 해줬는데 기준은 365일 마이너스 90일 이렇게 들어가지고 275일을 잡으시고 275일 앞쪽에서 알았는지 뒤쪽에서 알았는지에 따라서 앞쪽에서 알게 되면 주관적 제소기간 적용을 받게 되고 뒤쪽에서 알게 되면 객관적 제소기간 적용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안날은 현실적으로 안날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그것이 내용을 알거나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존재만 알면 된다라고 했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고시나 공고의 방식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렸고 먼저 기억을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고시나 공고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하나는 개별 처분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일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처분은 특정인한테 행하는 처분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원래는 송달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원래는 송달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등기 우편을 보내도 계속 반송이 되어 왔을 때 공고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14일이죠. 14일 뒤에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때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알아야만 아는 것으로 인정을 하다 보니까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으면 무엇에 적용을 받겠습니까? 객관적 제소기간 적용을 받게 된다. 그래서 1년 플러스 알파 잡히게 됩니다. 14일 그리고 1년 플러스 알파죠. 객관적 제소기간 적용됩니다. 그 다음 일반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5일이 지나면은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건 일률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효력 발생일에 모두 알았다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주관적 제소기간 적용을 받게 되고 이때는 90일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14일에 객관적 제소기간에 1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고 후자는요 5일에 그리고 주관적 제소기간에 90일 적용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거친 후 상황에 있어서는 무엇을 조심하시라고 했냐면 부작위 여파인송을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부작위 여파인송은 원래는 언제까지라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행정심판을 거쳐왔을 때 이때 행정심판은 무슨 행정심판이 되겠습니까? 의무행심판이 될 수밖에 없겠죠. 행정심판을 거쳐왔을 때는 기산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제소기간 제한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송에 있어서는 전치주의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된다라고 했고 소변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요건 뭘 비교하라고요?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소의 변경인가 아니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소의 변경인가에 따라서 그 제소기간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소의 변경이라면 우리가 별도 또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가지고 무엇을 인정하고 있다? 소급표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문제는 구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에는 원래부터 무엇이 없다? 제소기간이라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소변경에 별도의 특례 규정, 소급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 차이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가구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소송이 만약에 본체 소송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가구제, 집행정지하고 가처분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보전소송이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소송의 일종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시게 되면 집행정지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구제수단입니다. 사후적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먼저 판단 내리고 사법부가 나중에 판단 내린다라는 것이죠. 소극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극적이라는 것은 기존의 법률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 회귀시키는 것이 바로 소극적인 겁니다.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구제수단입니다. 사전적이라는 것은요, 법원이 행정부보다 먼저 판단을 내린다라는 것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법률 관계를 창설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집행정지 종류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집행의 정지, 절차의 정지, 효력의 정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원래 집행정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효력의 정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집행을 못하게 하려고 하게 되면 무엇을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효과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효과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도록 만들려면 무엇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냐면 효력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얼음 걸어버리려고 하게 되면은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그런데 그거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동일한 효과를 달성시킬 수 있을 때는 그보다 간이한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집행의 정지와 절차의 정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를 대집행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철거 명령이 있고 계고가 있고 확정이 있고 그리고 실행, 비용 이렇게 5단계를 나눴고요. 첫 번째 1번에 있어서는 집행의 정지였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력 행사를 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엔 절차의 정지, 3번 같은 경우엔 절차의 정지, 4번 대집행 실행은 효력의 정지라고 했습니다. 이건 집행의 정지나 절차의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데요. 그냥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무조건 효력의 정지다. 권력적 사실행위나 거부 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효력의 정지다. 다른 건 방법이 될 수가 없고요. 마지막에 5번 비용 납부 명령 같은 경우에도 그 뒤쪽에 강제징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의 정지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효력 중에서는 다른 것보다 우리 먼저 무엇을 봤었냐면 형성력을 봤습니다. 형성력이라는 것은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소송은 무슨 소송입니까? 우리 소송은 민사소송이나 당사자 소송과 달리 항고소송은 행위소송입니다. 행위소송에서의 형성력이라고 하게 되면 처분 효력의 변동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맞습니다. 처분 효력의 변동. 그래서 교수님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처분 효력의 변동, 법률 관계의 변동 다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처분 효력의 변동, 그러니까 집행정지를 걸게 되면은 처분의 효력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효력의 정지입니다. 그런데 집행의 정지나 절차의 정지는 효력의 정지하고 어쨌든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효력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효력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효력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든다. 우리 23조 1항에 따르게 되면은 우리는 독일과 달리 취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 기간은 계속되고 있고 포크레인은 계속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바로 집행정지 제도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집행 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신청해서 소명하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소명해야 되는 요건들이 바로 뭐가 있냐면 본대 회급 복명이 있었습니다. 본대 회급 복명. 본대는 긴급하게 막사로 돌아가라고 복명 복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지가 됐습니까? 행군의 집행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본대 회급 복명. 본은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적법하게 제기된 취소송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대는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집행을 정지시킬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건데 부작위 같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상태로 만들 것도 없거니와 부작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집행의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지시킬 게 없습니다. 그 다음 본대 회는요 회복하기 어려운 소리. 회복하기 어려운 소리는 원래 의미는 뭐냐? 금전적으로 성질상 전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 바로 뭐다? 병역처분이다. 병역처분. 군대 2번 간다, 3번 간다, 4번 간다. 그냥 말 박아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플러스 알파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뭘 인정하고 있냐면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빗대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또는 심각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영상 위기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상 위기는 영업상 이익의 침해는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를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확대하면 해석을 통해서 문헌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되어 있지만 해석을 통해서 어디까지 확대했냐? 중대한 손해까지 확대한 겁니다. 중대한 손해까지.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심판법에 30조의 집행정지 규정이 있는데 거기는 애당초 법을 만들 때부터 중대한 손해까지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소송법은 아직 옛날 거여서 그렇죠? 옛날 거여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본대 회급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긴급하다라는 것은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필요라는 것은요, 그것이 손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면 굳이 집행정지를 걸 필요는 없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복명. 집행정지는 무엇의 산물이다. 집행정지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익형량의 산물입니다. 이익형량의 산물이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라는 사익보다
그러니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기 때문에 사익이 엄청 커진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익보다도 더 큰 공공복리가 있으면, 더 큰 공익이 있으면 이익 형량에서 공익이 이긴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집행정지는 불가능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명은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우리 집행정지는 뭐예요? 취소 판결이 나오고도 구제가 안 되는 상황이죠. 권리 회복의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야. 승소 판결에. 승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게 되면 집행정지 당연히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이것은 집행정지 신청의 남용을 막기 위한 측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청의 남용을 막기 위한 측면이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특이한 부분으로 신청의 이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송에서는 그 소송의 자격, 심판에서는 심판의 자격, 집행정지에서는요, 그 신청의 자격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과연 필요하냐 이겁니다. 필요하냐? 소극은 적극을 만나고 적극은 소극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소극적 처분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소극적 구제 수단인 집행정지를 걸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불합격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만 나오고 취소 재결만 나오고 집행정지만 나오게 되면은 그냥 수험생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 구제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구제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처분을 해야 되는데,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재처분 의무가 없습니다. 재처분 의무가 없습니다. 유독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송법 23조 6항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6항에 보게 되면 30조 1항만 준용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30조 2항을 준용을 안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준용을 하게 되면 몇 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굳이 30조 1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2항이나 3항은 준용 안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처분에 대한 문제인데,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결론을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예사취 2차부 가수지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사전소송이었습니다. 예사취 2차부 가수지, 술 먹으면 취하는 건 예사인데 2차는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노래방은 갈 수 있는 건데 노래방 가면 나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예사취 2차부 가수지, 예사취 2차부 가수지. 예방적 금지소송은 무엇이다? 사후적 소송으로서의 취소송은 예방적 금지소송을 배제하는 특칙이다. 은맹송은 뭐라고요?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 위협하는 소송은 은맹송을 배제하는 특칙이다. 가소지, 가처분은요, 소극적 효력만 인정되는 집행정지는 적극적 효력이 인정되는 가처분을 배제하는 특칙이다. 이렇게 우리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위법성 판단 기준시, 어느 시점에 있는 법령 상태와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처분의 위법과 적법을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법령 상태와 관련돼서는 법령 상태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뭘 말한다? 법령 개정이죠. 사실 상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태의 변경을 가하게 되는 사정 변경입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 또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법령 상태 또는 사실 상태가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처분의 위법과 적법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과연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일반 기준으로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이나 사정 변경이 있을 때를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적극적 처분이든 소극적 처분이든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취소 소송은 과거에 행해진 처분이 당시에 제대로 행해졌는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과거로 되돌려 놓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행해진 처분에 대한 사후적 심사제도입니다. 사후적 심사제도라고 하게 되면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지요. 사전 소송일 때 우리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기준으로 특이한 경우들이 두 가지가 추가됐었습니다. 신청시하고 처분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청시하고 처분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아직까지 그에 따른 처분이 나오기 전에 법령 개정이나 사정 변경이 있었다면 어떡할 것인가? 이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법률 관계가 완성됐는가 안 됐는가를 가지고 보라고 했습니다.
완성되었다면 소급은 안 되는 것이고 완성 안 되었다면 소급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완성은 과연 언제 되는 것인가? 완성은 언제 됩니까? 처분이 나왔을 때 되는 것이죠. 처분이 나오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이 법적 효과가 법률관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권리의무 관계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때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허가를 신청한 것만 가지고는 법률관계는 완성된 게 아니고 그냥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신법, 신청 시에 구법이 있고 처분 시에 신법이 있다면 처분 시에는 신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었었죠. 다만 예외적으로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라고 한다면 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변리사법 시행령 사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럴 땐 예외적으로 구법이 신청 시의 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용은 본 게임 가서 하도록 하겠고요. 행위 시하고 처분 시에 대한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법규 위반 행위라는 잘못을 했습니다. 이 잘못을 했는데 당시에 과징금이 500이고 그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과징금이 1000 부과한다라고 돼 있으면 500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이유는요. 그 제재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이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제재 사유가 발생한 시점, 사유 발생 시점이 바로 법률관계 완성 시점입니다. 사유 발생 시점이 완성 시점이기 때문에 구법을 적용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비교를 하기를 제가 징계 내용과 징계 시효를 비교를 하면서 징계 시효 같은 경우에는요. 그것이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 상황은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는 신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요. 장래를 향하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제재 처분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응징입니다. 혼내주는 건데 장래를 향하는 처분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같은 경우에는 취소이나 무효확인소송과는 조금 다르다고 했고요. 이거에는 소송 중이 존재하게 되면 소송 중 동그라미면 처분시가 X가 돼버리고 거부 처분이 나와서 처분시가 동그라미가 돼버리게 되면 소송 중이 X가 돼서 소송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처분시가 적용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판결시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사전소송이기 때문에 판결시가 아닙니다. 사전소송이기 때문에 판결시가 아닙니다. 사전소송이라는 것은 법원이 사법부가 행정부보다 실체법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작기 위법 확인 소송은 실체법에 대한 판단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건 사전소송이 아닙니다. 사전소송이어서 판결시가 아니라 부작기 위법 확인 소송은 언제나 특이한데 특이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언제나 절차적 심리 때문입니다. 절차적 심리 때문에 항상 다른 취소이나 무효확인 소송과 다른 면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절차적 심리 그걸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취소의 심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소송 심리는 소송 재판에서의 요건 심리하고 그다음 본안 재판에서의 본안 심리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건 심리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직권주의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권 증거 조사는 물론이거니와 직권 탐지도 적용이 되는 것인데 본안 심리를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심리 원칙은 크게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맡기는 당사자주의가 있고 법원에게 주도권을 맡기는 직권주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영미법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사자주의가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주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었죠.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처분권주의라는 것이 있었고 실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미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변론주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소개시 소속물 소종료라는 처분권주의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권주의가 전혀 가미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변론주의로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고 변론주의에는 내용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고 그 다음 입증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취급을 하게 된다. 전자를 주장 책임이라고 하게 되고 후자를 입증 책임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에 대해 직권주의를 가미하면 그 전자를 직권 탐지라고 부르게 되고 후자를 직권 증거조사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직권 증거조사는 우리 행정소송법 26조를 근거로 해서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은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특이한 부분은 바로 직권탐지입니다. 직권탐지라는 것이 어쨌든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행정소송에서만 존재하는 특징입니다. 그게 이제 26조의 해석과 관련돼 가지고 주장 책임의 책임을 전적으로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건 직권탐지주의설이죠. 이건 완전히 변론주의가 포기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주장 책임의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게 직권 증거조사주의설이었는데 이것은 어느 쪽으로 본다고 한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 직권주의를 적용시킨다 하게 되면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런데 법원이 전부 다 알아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법원의 재판 부담이 너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조화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견해가 통설 판례는 변론주의 보충설이었습니다. 변론주의, 즉 주장과 입증, 그 중에서도 주장 책임을 이 직권 심리를 통해서 일부 보완한다라는 것인데요. 그 판단은 어떻게 하라고? 소송 자료에 명시적인 주장은 아니지만서도 일건 기록 현출이 되어 있다라면 주장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라는 것이죠. 암묵적으로라도 그것이 주장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 없다라는 판단은 무엇을 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명시적으로 주장된 A 사유와 지금 심리하는 B 사유 사이에 기사동이 인정되는지를 통해 판단하면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에 대한 문제는 입증 책임이었습니다. 입증 책임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주관적 입증 책임 또는 입증 책임의 분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거는 원고와 피고 어느 쪽으로 독박을 씌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서로 분류를 합니다. 분배를 분명히 합니다. 하는데 기준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법률 요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선은 법률을 보셔야 됩니다. 보고 무엇이 입증이 필요한 요건 사실 부분인지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는 방향 쪽입니다. 플러스 방향. 존재한다면 누구한테 유리한가를 판단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로 법률 요건 분류설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걔네가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과 동일하게 우리도 분배한다 라는 의미에서 일반 원칙설이라고도 합니다. 민사소송하고 우리하고 기준이 달라질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쪽하고 우리 쪽하고 기준이 달라져 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던 사법관계, 근로자관계 있잖아요. 근로관계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그 친구들은 원래는 뭘 제기해야 됩니까? 사법관계니까 민사소송을 제기되는 겁니다. 근로자는. 그런데 노동이라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는 행정소송으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한 사건입니다. 결국은 한 사건인데 서로 입증 책임의 분배 기준이 달라져 버리게 되면은 그 민사소송에서의 결론하고 이쪽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결론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분배 기준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5가지로 유형화시켰습니다. 첫 번째, 침익적 처분의 적극 그 다음 소극 요건, 수익적 처분의 적극, 그 다음 소극적 요건, 여기까지가 성문법상 요건 사실의 존재 입증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 재량의 하자가 있었죠. 이게 바로 불문법상 요건 사실의 존재 입증에 대한 문제인데 침익 플러스 적극 같은 경우에는 피고한테 유리합니다. 침익 플러스 소극 같은 경우에는 원고한테 유리했었죠. 수익 플러스 적극 같은 경우에는 원고한테 유리하고 수익 플러스 소극 같은 경우에는 피고한테 유리하며 불문법상 선보, 처인반, 무슨 말,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을 갖추었다라는 것은 원고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송 참가로 들어갔었습니다. 소송 참가와 재심 청구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선은 소송 참가와 재심 청구는 사실은 양적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소송 참가는 원고를 도와주러 들어갈 수도 있고 피고를 도와주러 들어갈 수도 있지요. 이유는 16조에 보시게 되면 제3자의 소송 참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제3자가 참가할 수 있다 이건데 결과라는 것은 바로 인용과 기각 모두를 포함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인용되었을 때 그것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를 도와주러 들어가는 겁니까?
피고를 도와주러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기각되었을 때 불이익한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은 원고를 도와주러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처럼 16조의 소송 참가 같은 경우에는 소송의 결과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모두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원고의 승소 보조를 위해 피고의 승소 보조를 위해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심은 뭐라고 했죠? 여기서 중심은 바로 피고의 승소 보조를 하러 들어갈 때, 인용 판결을 막으러 들어갈 때라고 했어요. 왜? 제3자요 행정회의가 걸렸을 때가 중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3자요 행정회의 같은 경우에는 인용 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으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31조를 잠깐 보시게 되면 31조에 보시게 되면 재심 청구 규정이 있는데 재심 청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건 인용에만 한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인용에만 한정하겠다. 이제 정리하실 수 있겠죠? 소송 참가는 인용과 기각 불문하게 되고 그 다음 재심 청구는 인용에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인용에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용 부분이 바로 공통된 부분이고 그 인용 이 부분이 바로 제3자요 행정행위가 소외 대상이 되었을 때 상황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판결의 확정 전과 후의 차이밖에 없다.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상황은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모두 존재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는 소송 참가가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직 뭐밖에 없냐면 판결의 효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참가하는 상황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황이 바로 네 가지로 당연히 나눠질 수가 있겠죠. 1, 2, 3, 4. 그 중에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3, 뭐 때문에? 대세효입니다. 대세효 29조 1항에 있는 대세효 때문에 제가 경원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세효 때문에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걸 거꾸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돌려버리게 되면 이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유형이 항상 우리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한 반의 인원이 4명입니다. 4명입니다. 한 반의 인원이 왜 지금 교원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4명이죠. 평균적으로. 저희 땐 75명이었습니다. 14명이면은 과외도 시킬 수 있겠죠. 한 반에 4명이라고 치고요. 4명이라고 치고 4명이 됐을 때 우리 행정법은 항상 1등과 꼴등이 친하고요. 2등과 3등이 친합니다. 1등과 4등이 친하고요. 2등과 3등이 친합니다. 방금 우리가 몇 용을 얘기했죠? 3용 얘기했죠? 그러면 이 친구의 동전의 양면 반대쪽에 서는 친구는 2용이 되는 거예요. 2와 3이 친합니다. 2와 3이 친하고 1과 4가 친합니다. 1과 4가 친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돌렸을 때 거부처분을 받은 갑이 그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했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 인용 판결이 나온다면 을과 다시 행정청은 재우열 심사를 해야 되고 재우열 심사 과정에서 오히려 거꾸로 을이 쫓겨나고 갑이 들어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을이 소송 참가를 하려고 들 수도 있다. 근데 이건 뭐 때문이라고요? 이건 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 때문입니다. 기속력 때문입니다. 그래요. 3유형은 대세효 때문인 것이고 2유형은 기속력 때문입니다. 요구소송은 언제나 기속력 때문이다. 모든 일이 발생하는 게 다 기속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소송 참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 소외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소외 변경과 병합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출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깊이 있게 들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기초 입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뭘 변경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변경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처분을 변경한다. A 처분을 B 처분으로 바꾸면 처분이 변경된 게 맞습니까? 맞겠죠. 만약에 A 처분이 A 플러스 B 처분으로 바뀐다면 그럼 처분이 변경된 게 맞습니까? 맞겠죠. 그렇습니다. 변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다 여기에 포괄이 됩니다. 그래서 A를 아예 B로 바꾸는 게 있을 수 있고 A를 포함하면서 다른 걸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건 어때요? A를 C로 바꾸는 건
그건 A를 B로 바꾸는 거 차이가 없죠. 예, A를 B 플러스 C로 바꾸는 건, 그거는 A를 B로 바꾸는 거 차이가 없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분류하시면 모든 상황은 정리가 됩니다. 뭐를 뭐로 바꾼다? A를 B로 바꾼다. A를 A 플러스 B로 바꾼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변경은 두 가지입니다. 변경은 두 가지입니다. 변경,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경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적극적 의미의 변경을 말하는 겁니다. 적극적 의미의 변경. 적극적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적극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B라는 부분을 새로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A가 그냥 아예 1대1로 대체돼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A가 B로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A가 A 플러스 B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위에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교환적 변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교환적 변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B가 하나가 더해졌지요. 더해졌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추가적 변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추가적 변경이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처분일 수도 있겠죠. A 처분을 B 처분으로 바꾸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처분 사유일 수도 있겠죠. 내가 너한테 영업정지를 한 이유는 이거야. 근데 미안하다, B로 바꿀게. 이렇게 해서 처분의 사유를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청구를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소송입니다. 소송, 청구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청구를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청구를 바꾸는 경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분을 아예 A를 A 플러스 B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사유를 그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청구를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소의 변경이니까 이 청구입니다. 청구인데, 그런데 얘도 역시 그럼 이제 소송으로 한번 갖다 놓고 이름을 붙여볼까요? 청구로 갖다 놓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소의 변경이죠. 이게 바로 소의 변경이 되는 거예요. 소의 변경이 되는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교환적 변경이 되고 밑에 같은 경우는 추가적 변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10조에서 별도의 병합 규정을 두고 있어요. 병합 규정을. 여기가 바로 병합입니다. 여기가 바로 병합이에요. 소의 변경 중에서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의 병합에 해당을 합니다. 병합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이다라고 얘기하면 여기만 말하는 겁니다. 여기만. 뭐만 말한다고요? 교환적 변경만 말하는 겁니다. 교환적 변경만 말하는 거고, 추가적 변경은 별도로 다음 테마 병합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긴 처분이나 사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이나 사유는 변경 안에서 밑에 것도 포함해서 함께 처리해요. 함께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오직 청구만큼은 변경과 병합을 따로 분리합니다. 따로 구별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 따로 처리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10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요건 다음 테마에 있고요. 그럼 이제 요로 들어갈게요. 요게 이제 소의 변경이에요. 요게 소의 변경인데, 이 소송의 변경은 말이에요. 소송법에 보면 21조, 22조 두 개 있습니다. 21조, 22조 두 개 있어요. 21조에는 뭐를 바꾸냐면 소송의 종류 자체를 아예 바꿉니다. 소송의 종류. 취소 소송을 아예 무효확인 소송으로 바꾼다거나 부자격 판소로 바꾼다거나 당사소송으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아예 소송의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조는요. 소송의 종류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소송을 바꾸는 거냐면 중간에 소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바꾸는 상황이 바로 22조입니다. 이 두 개가 행정소송법입니다. 이 두 개가. 그래서 행정소송법상의 소변경이라는 게 따로 있고 민사소송법상의 소변경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고 했죠. 앞에서 우리가 어디서 얘기했어? 제소기관에서 말했습니다. 제소기관에서. 그래서 먼저는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는 지금 행정소송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행정소송법상 소변경을 먼저 떠올리세요.
떠올리게 되면은 여기에 종류가 두 개가 나온단 말이지. 하나가 21조에 있는 소의 종류를 바꾸는 겁니다. 소의 종류를 바꾸는 거고, 그 다음 22조에 있는 건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송을 바꾸는 거예요? 처분 변경 때문에 소송을 바꾸는 겁니다. 처분의 변경 때문에 소송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말고는 행정소송법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로 내려줘요. 얘로 내려준다. 민사소송법은 262조에 있다라고 써있죠. 어떻게 데리고 오는 과정이다. 8조 2항을 타고 준용해서 데리고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위에 있는 21조하고 22조가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 청구의 변경 규정에 적용을 막는, 배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에요. 뭐라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소송법에 있는 것은 우리한테만 특별히 인정되는 제도들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민사소송법을 적용시킨다라고 했잖아요. 배제 규정이 아니니까 얘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이걸로 안 되는 것을 이걸로 막는 거예요. 이걸로 안 되는 걸 이걸로 막는 거거든. 그러면 이걸로 막는 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민사소송과 관계에서의 소의 변경입니다.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바꾸고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바꾸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행정소송법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로 내려가고 일반적인 소의 변경 논의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청구 내용을 바꿀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청구 내용을 바꾼다 이거야. 청구 내용을 바꾼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리면 부관을 붙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관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분이 나왔어? 부관부 행정행위 상태로 나온 거죠. 부관부 행정행위 상태로 나왔어. 부관부 행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눈사람으로 항상 생겼단 말이에요. 위에 붙어있는 게 부관이고 밑에 있는 게 행정행위입니다. 주대행정행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만 제거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일부취소송이라고 부르죠. 왜 이름이 일부취소송이겠습니까? 처분이 나올 때 이렇게 눈사람으로 나왔는데 눈사람의 대가리만 잘라달라고 했으니까 일부분만 죽여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다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전체 취송이라고 하게 되죠. 그런데 전체 취송을 제기했다가 그것을 일부 취송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럼 비교해보세요. 소의 종류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구소도 취송이고 신소도 취송이죠. 소의 종류 안 바뀌었습니다. 처분 바뀌었습니까? 이거 눈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위에는 21, 22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러면 전체 취송을 일부 취송으로 바꾸면 청구가 축소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겁니다. 일부 취송을 전체 취송으로 바꿔달라고 하게 되면 청구가 커지는 겁니다. 확대되는 겁니다. 그렇죠? 청구의 축소 확대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청구 내용의 변경입니다. 청구 내용의 변경. 이런 거 왜 필요합니까? 부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취송을 제기해야지 제거할 수 있어요. 나머지 부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취송을 제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관, 나머지 부관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취송을 제기해야만 제거할 수가 있어요. 부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취송을 제기해봐야 그냥 기각당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냐 기타 부관에 따라서 일부 취소냐 아니면 전체 취소냐라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잘못 제기했던 거지. 잘못 제기했던 거야. 그럼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청구 내용의 변경. 이렇게 전체적으로 틀을 잡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소의 종류 21조 한번 보겠습니다. 21조에 보시면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 가지는 원고의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원고의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무엇이 없어? 우리가 집행정지를 봤을 때나 소송 참가를 봤을 때나 이런 데 보면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참가를 시킬 수도 있고 법원의 직권 개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소의 변경 21조, 22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 법원의 직권 개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처분권주의입니다. 처분권주의입니다. 처분권주의라는 것은 소 개시, 소속물, 소종료 여기에 적용된다고 했죠.
이 소송을 바꾼다. 소송을 바꾼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옛날 거예요. 이게 옛날 거죠. 이 구소를 취하하고 그 다음 플러스 이게 새로운 겁니다. B, 신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합되는 거거든. 소송을 바꾼다라는 것은 구소를 취하하고 그 다음 신소를 제기하는 게 바로 소송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구소 취하라는 부분에서 뭐가 포함됐습니까? 소 종료. 신소 제기라는 부분에서 뭐가 포함됐습니까? 소 개시. 소 개시, 소 종료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뭐가 적용돼야 돼요? 처분권주의가 적용돼야 되죠. 처분권주의가 적용돼야 되니까 반드시 누구의 처분에 맡겨져야 된다고요? 원고의 처분에 맡겨져야 돼요. 원고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원고의 의사가, 바꾸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실은 이 소송을 새로 제기하는 거예요. 새로 제기하는 건데 원고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알아서 바꿔줘 버리게 되면 원고가 원하지 않는 재판을 시작하는 거고 원고는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반드시 원고 신청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소송에는 뭐가 있어요? 유독 공정력이 있듯이 제소기간이 있잖아요. 제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봐요. 만약에 소의 종류를 바꿔요. 종류를 바꾸는 상황인데 뭐로 바꾸냐? 무효항의소송을 취소로 바꿔요. A라는 처분에서 내가 무효항의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80일 차에 제기했습니다. 무효항의소송을. 근데 소송 도중에 처분 나오고 한 150일 지난 거야.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이게 위법은 맞는데 무효까지는 아닌 것 같아. 무효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계속 가면 기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로 바꾸고 싶어? 취소로 바꾸고 싶어요. 오케이? 그래. 그러면 시점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얘가 무효항의소송은 80일 차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취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이 시점은 150일 차입니다. 150일 차입니다. 원래는 이 취소를 A처분 취소를 따로 별소로 따로 제기해야 됩니다. 원래는 따로 제기해야 돼요. 따로 제기하면 못 제기하죠. 취소 못 제기하는 거죠. 그래. 근데 이렇게 소변경을 시켜줘요. 소변경을 시켜주는데 이게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얘가 원래부터 가능한 친구여야 돼요. 얘가 신소가 적법한 친구여야 된다고요. 원래 제기할 수도 없는 소송인데 그걸로 바꿔주는 걸 허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별소로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것일 때, 즉 신소가 적법할 때만 소변경을 시켜줘요. 그냥 안 적법하잖아요. 그렇죠? 부적법하죠. 이런 경우 우리 행정소송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뭐를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했어요? 소급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21조 4항에 있어요. 21조 4항이 14조 4항을 준용하고 있는데 그 14조 4항의 소급표가 있습니다. 14조 4항의 소급표가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 기억합니다. 첫 번째,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 두 번째, 소급표가 인정된다.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 소변경에는. 그리고 소급표라는 특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21조에는 취소를 무효로 부작위로 당사자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건 소의 종류 변경이 소의 종류 변경인데 구소를 찍어 놓은 거예요. 구소를 지정해 놓은 겁니다. 구소가 누구라고? 취소소송이라고. 그러면 구소가 다른 소송일 수도 있잖아. 그게 37로 갑니다. 그리고 그게 42로 갑니다. 무슨 특징을 비교하셔야 돼? 38조 준용규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44조 준용규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사용하고 있어요? 별도 규정이 따로 있어요. 37조, 42조. 37조 가면은 무효하고 부작위를 다른 걸로 바꿀 때가 있어요. 무효하고 부작위를 다른 걸로 바꿀 때. 42조로 가시게 되면 당사자를 다른 걸로 바꿀 때가 있습니다. 다 21, 37 그리고 42는 구소가 무엇인지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부 다 소의 종류를 바꾸는 건데 그런데 구소가 뭔지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조로 가보시게 되면 22조는
예를 들어 A라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어요. 근데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B라는 처분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A 처분은 소멸한 거죠. 그리고 B 처분이 새로 나온 거죠. 근데 내가 A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놨잖아. 그럼 뭐가 된 거야? 효리상 인가. 효리상 인가에 효 걸렸죠. 효.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된 겁니다. 그렇죠? 각하돼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B 처분의 소송을 또 새로 제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뭘 또 그러냐 이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처분 좀 바꿨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을 했다. 해가지고 처음에 영업허가 취소를 했어요. 영업허가 취소를 했는데 행정청 지가 봐도 이거 좀 심했나? 이러다가 내가 지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6개월 영업정지로 바꿔요. 그러면 처분의 내용이 아예 바뀌었잖아요. 하나는 취소고 하나는 정지 아닙니까? 처분의 동일성은 세 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했죠. 동일 상대, 동일 내용, 동일 사유 세 가지로 다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 상대, 동일 내용, 동일 사유. 여기서 뭐가 바뀌었어요? 내용이 바뀌었죠. 내용이 취소가 정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처분이 바뀌었어요. 처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22조입니다. 22조인데 얘는 어디로 가냐면 얘는 38조로 가고 44조로 갑니다. 얘는 일반 준용 규정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38조, 44조로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서 22조를 준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이제 좀 특이한 거 하나 또 보도록 할게요. 32조 한번 보세요. 32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정 판결이라는 거랑 함께 처분이 변경됐을 때,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했을 때, 근데 기각각하된 건데도 불구하고 기각각하되면 원래 그 소송 비용은 누가 돼야 돼요? 원고가 진 거잖아요. 그렇죠? 기각각하돼서 원고가 진 거니까 원고가 소송 비용 돼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원고가 소송 비용 돼야 되는데 피고가 소송 비용 대자 이렇게 되어 있죠. 32조에 보면 왜 그런 거야? 피고가 인정한 거예요. 영업허가 취소 그대로 유지하면 지가 질 거를 알고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싸움대로 한다면 원고의 승입니다. 원고의 승인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원고가 지게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소송 비용을 누가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도 좀 하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특이한 건 뭐냐면 38조 2항이에요. 38조 2항이 22조를 준용을 안 하고 있어요. 준용 안 하고 있죠. 22조가 없죠. 부작위 위법 항의송에는 처분 변경에 따른 소의 변경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입법자의 생각은 무슨 생각인 거냐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처음에 허가를 신청했는데 부작위를 해가지고 부작위 항의송을 제기했어. 근데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거부를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거부를 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기존의 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부작위는 응답만 받아내면 끝나는 거죠. 응답 나왔죠. 이미 목적 달성이죠. 각하되죠. 근데 내가 지금 행복해요? 행복하지가 않죠. 또 거부당한 거 아닙니까? 또 거부에 대한 소송 또 새로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하나의 허가를 신청했다가 부작위를 당했다가 거부를 당한 거니까 결국 같은 사건이고 그러면 소변경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소변경 신청하면 되는 건데 근데 입법자의 생각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고 거부라는 최초 처분이 나온 것이다 이거예요. 거부란 최초 처분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처분 변경의 문제가 아니다. 처분 변경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입법자의 생각이야. 근데 아무도 그렇게 인정을 안 해.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왜 안 하죠? 부작위는 처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부작위는 처분이라고 판례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을 해왔습니다. 부작위라는 처분이 거부라는 처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처분이 바뀐 게 맞고요. 22조가 준용이 됐었어야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없잖아. 없으니까 22조를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디로 가? 이거 특이하죠. 아까 전에 생각해봐. 영업허가 취소를 영업정지로 바꿨다고. 허가 취소를 영업정지로 바꿨어. 허가 취소를 영업정지로 바꿨어요. 더워요? 네. 이게 힘들어.
뭐 오늘 진도에 쫓겨서 딴 얘기를 못해. 오늘은 어떻게 뭐 선풍기를 예, 좀 더 쉬는 시간에 내려가서 뭐 지난번처럼 지난번에 지난 특강이구나 그거는. 지난 특강 때처럼 밑에 3층에 내려가고 제가 그 데스크 앞에 들어 누울 테니까요. 그러면 시원해져요. 조만간. 제가 들어 누우면 다 되더라고요.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좀만 참아. 다 끝났어. 뭐라고? 이거를 부작위 처분이 거부라는 처분으로 바뀐 걸로 봐. 학자들은. 알겠습니까? 그러면 준용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없잖아. 그런데 두 개를 비교해봐요. 허가 취소가 영업정지로 바뀌었어. 허가 취소가 영업정지로 바뀌었을 때는 구소도 취소이야. 신소도 취소이야. 그지? 구소도 취소이고 신소도 취소이죠. 그럼 이건 소의 종류가 안 바뀌었잖아. 이번 거 생각해봐. 이번에는 부작위 처분이 거부 처분으로 바뀌었어. 근데 소의 종류도 어때? 하나는 부작위 소송이고 하나는 취소송이야. 그치?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소의 종류도 같이 바뀌었잖아요. 소의 종류도 같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거 21조로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21조를 근거로 우리 판례는 소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처분 변경에 따른 소 변경은 아예 명문 근거가 없어서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이건 유독 소의 종류도 같이 바뀌더라 이거야. 같이 바뀌더라. 그래서 21조를 근거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몇 조란 얘기야? 37조란 얘기죠. 37조가 바로 구소가 부작위 변송이니까 그걸 근거로 허용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남은 건 요거 하나야. 보통 문제로 나오면 이 부분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1번, 2번, 3번, 4번에서 보통은 여기에 주목을 받아요. 여기가 주목을 받고 교수님들이 저 두 개만 보세요. 두 개만. 나머지는 뭐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시고 여기를 많이 질문한단 말이에요. 많이 질문하는데 방금 얘기한 부작위를 거부로 바꾸는 게 2번이고요. 2번이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다가 영업정지에 대한 국가배상을 제기할 수 있죠. 그렇죠? 영업정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정지기간 동안 내가 영업 못했잖아. 이 문제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시험 문제. 영업정지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다, 국가배상을 제기했다, 이랬다, 이런 얘기 엄청 많아요. 국가배상을 제기할 수도 있죠. 정지기간 중 영업 못해갖고 발생한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엄청난 손해라고 했습니다. 영업정지 당하면 그냥 문 닫는 게 나아요. 문 닫는 게 낫습니다.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요. 차라리 다른 동네가 새로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판례에 따르면 국가배상은 민사소송이거든요. 판례는 국가배상법을 민법의 특별법이다라고 봐가지고 사법으로 봅니다. 민사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행정소송을 지금 민사소송으로 바꾸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요. 이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하나가 행정소송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민사소송입니다. 근데 행정소송이 구소고 민사소송이 신소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민사소송이 구소고 행정소송이 신소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 그렇죠? 판례는 어디에만 있냐면 이쪽에는 판례가 있어요. 위에 쪽에는 판례가 없습니다. 여기엔 판례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위쪽인데 위쪽에는 판례가 없습니다. 여긴 판례가 없어요. 이게 일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 상황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판례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민사소송 들어가면 1심이 누구라고 했어요? 단독판사라고 했잖아요. 단독판사. 그래요. 얘네는요, 1심이 단독이에요. 단독판사. 그럼 2심이 누구야? 2심이 얘네는 합의부잖아요. 그럼 3심이 누구야? 3심이 대법원이죠. 대법. 이렇게 가잖아.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행정법원이 없는 동네라고 치고 그냥 그대로 같은 선상에 올려놓아 볼게요. 여기가 1심이잖아. 합의부가 1심이잖아. 그 다음에 고법이 2심이죠. 그 다음에 대법이 3심이죠. 이렇게 가잖아. 근데 민사로 갔어요. 원래. 구소가 민사로 갔어요. 여기로 갔죠. 근데 얘네들의 항소심이 합의부잖아. 그죠? 얘네들의 항소심, 2심이 합의부지. 그러면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 합의부는 뭘 갖고 있지? 행정소송 관할을 갖고 있잖아. 그쵸? 행정소송 관할을 갖고 있잖아. 원래는 민사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봐야 돼?
예, 단독 합의 대법 이렇게 갈 거였단 말이야. 이렇게 갈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니네들의 항소심이 행정소송의 관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소변경을 인정을 신청을 한번 받아주고 예, 여기가 니네 항소심이잖아요. 여기를 다시 1심으로 해서 행정소송의 3심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같은 법원 내에서 항소심이 충분히 행정소송을 맡을 수가 있잖아. 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판례예요. 이 판례.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관할 문제가 없어요. 관할 문제가. 왜냐하면 행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원은 당연히 민사사건 할 수 있어요. 이 민사법원이 얘네가 행정사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재판 권한이 없어요. 행정법원은 당연히 민사사건 해결합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왜? 행정사건의 기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가 대체로 사법관계예요. 이거 판단 못하면 행정법원 아무것도 판단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갈 땐 관할의 문제가 특별히 없어. 여기서 넘어갈 때가 관할의 문제가 좀 있는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니네 항소심이 행정소송 관할 갖고 있으면 그러면 소변경 허용해라 이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점이 하나 들지. 그럼 쟤네 민사사건에서 민사소송에서 걔네들의 항소심이 얘는 지금 지방법원 본원이어야 되잖아. 본원이 아니라 지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치게 되면 걔네들의 항소심이 행정소송의 관할이 없을 수도 있거든.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냥 관할이 이송이에요. 자기네 법원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그러면 관할을 갖고 있는 법원으로 그냥 사건 던져주는 이송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해당 법원에서 항소심이 해결할 수 있으면 변경 처리하고 해당 법원에서 항소심이 해결할 수 없으면 이송 처리하는 게 바로 여기서 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갈 땐 관할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둘 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예를 적용시키고 있잖아요. 예를. 민사소송법 262조를 적용시키고 있잖아. 우리 위에 있는 행정소송법에서는 뭐라고 했어? 21조에서 취소소송을 당사소송으로 바꾸는 걸 허용한다! 뭐 이래버렸잖아. 이건 아예 그냥 명문으로 인정해버렸으니까 인정되는 건데 원래는 소변경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원래는 소변경 어떻게 해야 돼요? 동종의 소송 절차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원고하고 피고가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알겠어요? 당사자가 유지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영업정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어요. 영업정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누구야? 동작구청장이야. 오케이? 근데 국가배상 제기하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동작구를 상대로 해야 된단 말이야. 동작구를. 권리소송이잖아. 권리소송은 상대방이 누구라고 했어? 권리주체라고 했잖아. 권리주체는 사람이어야 되잖아. 사람은 동작구지 동작구청장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건 행정청이고 이건 행정주체잖아요. 달라지잖아. 그쵸? 그게 둘 다에 있어서의 공통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피고 변경에 대한 문제예요. 피고 바뀌는 문제.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민사소송법상 소변경으로는 원래 피고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 피고 바뀌면 소변경 안 해주거든.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냐면 13조 2항하고 33조 처리해서 끝내버려요. 13조 2항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보통의 소송은 소송의 당사자가 죽으면 끝나요. 그렇죠? 내가 갑하고 싸우고 있는데 갑이 죽었는데 나 누구랑 싸워요 도대체? 그렇죠? 더 이상 싸울 게 없잖아. 상대방이 소송 당사자가 죽으면 끝납니다. 근데 13조 2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피고가 죽으면 계속한다. 이렇게 돼 있죠. 피고가 죽으면 누가 앞으로 등장한다고 돼 있어요? 국가나 공공단체가 전면에 나섭니다. 전면에 나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국가나 공공단체가 바로 누군데? 얘가 바로 행정주체잖아요. 행정주체잖아. 그럼 이렇게 치면 행정청과 행정주체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아니죠. 동일주체라고 볼 수 있잖아. 동일주체라고. 또 33을 가보세요. 33에 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싸움은 행정청이 했어요. 동작구청장이 했다고. 동작구청장이 졌어. 그럼 동작구청장이 돈 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돈을 누가 내기로 했어요? 동작구청장 주머니 안 털어.
동작 구주머니 털지. 그럼 뭐야? 주머니 같이 쓰고 있으면 그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사람이. 박근혜와 최순실 같은 사람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외형상 두 사람, 실질상 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로 했잖아요. 재판부에서 이번에. 그렇죠? 둘은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했어요. 예. 이재용 재판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예. 인정한다. 둘은 같은 사람이다.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알겠어요?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동작구청장하고 동작구는 뭐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같은 사람이라. 그러면 뭐야? 피고가 바뀐 게 없는 거야. 알겠어요? 영업정지 취소를 제기해서 동작구청장이 피고든 영업정지 국가배상을 제기해서 동작구가 피고든 피고 바뀐 건 없는 거죠. 결국은 동일 주체니까. 그래서 뭐 한다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 소변경도 허용이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가 소변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병합 간단히 보고 중요한 처분사의 추가 변경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3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